미완성된 아베노믹스 정책이 만든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아직 아베노믹스 정책은 미완성이에요. 왜 미완성이 됐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와 같은 정책에 연동돼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아베 신조는요 2006년에도 총리에 임명이 됐다가 2007년도에도 똑같이 건강 문제로 물러났어요. 대장 뭐라고 말했죠? 염증성 대장염인가? 요때도 똑같은 병명으로 물러났고, 지금도 이제 똑같은 병명으로 물러나게 됐어요. 과연 아베가 만든 정책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돌아가야 되는 시점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 코로나19의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일본 경제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던 시절로 되돌아가야 돼요. 1985년에도 미국은 막무가내였어요.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지만 트럼프의 버금가는 막무가내였어요. 미국은 1989년에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가 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미달러 가치가 너무 강세야. 그러니까 니네들 나라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니 너 같으면 사겠냐? 문제는 우리 미 달러가 세계 물물 교환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거야. 너네 우리 경제 이렇기 때문에 불렀는데 말 안 들으면 우리 그냥 미 달러 마음대로 막 그냥 지구선을 흔든다. 당해볼래? 불렀어요. 당시 이제 잘 나간다 하는 G5를 불렀어요. G4를 불렀죠. 영국, 프랑스, 서독, 독일 불렀어요. 너네 와봐. 너네 잘 나간다고 지금 너무 조악하지 마라. 너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이 무역이 지금 개판이야. 안 되겠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야, 와서 앉아. 도장 꺼내. 인감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지. 찍어. 야, 지금부터 이거 찍으면 미달러 가치 강제로 절하. 가치를 낮추는 거야. 너네들 통화 가치는 지금서부터 올리는 거야. 도장 찍어. 찍었어요. 찍으라니까 불려가서 찍었죠. 트럼프가 지금 막무가내로 한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원래 그래 왔어요. 제2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던 미국이었어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본토를 공격받지 않고 유럽에 주로 군수물자를 공급해왔던 미국의 중앙은행에 전 세계 금 총량 중에 80%가 미국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미 달러가 세계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되게끔 됐고, 이를 통해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닌 자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미국은 막무가내였죠. 이와 같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미 달러 가치를 강제로 절하, 가치를 떨어뜨렸고,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통화 가치는 높였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죠. 일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강제로 엔화 가치를 1985년에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또다시 미국이 막무가내식의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1987년에 10월 19일 날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22.6%가 폭락했어요. 아무리 왜 이것이 이와 같은 급락을 만든 것인지 살펴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주식시장이 이와 같이 폭락하게 되면 향후에 분명히 경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다. 뭔가 경제 대공황급 불길한 뭔가가 미국 경제에 다가오고 있다. 자기네 문제를 이제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예전서부터 미국은 남 탓을 많이 해요. 야! 이런 뭔가가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이 상황 속에서 1985년에 엔화 가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속에서 흑자를 계속 기록한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는데,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높인다면
기준금리, 다른 말로는 투자 관점에서는 이자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 이자를 높이게 된다면 미국에 있던 대규모 투자 자금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뭔지 모르는 다가오는 이와 같은 불길한 징조와 함께 투자 자금에 대고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안 되겠다. 일본 전화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걸어서 받자마자 요청을 하게 되죠. 엔화 가치 절상한 거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청이 있는데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본 금리 올리지 마세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당시에 이제 보게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시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근데 당시에 이제 물가를 보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전화를 끊자마자 금리를 안 올리겠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대로 따르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에 일본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착시 효과가 발생된 거예요. 뭐냐? 1985년에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어요. 얘가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금이 됐던 소세지가 됐던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의 값어치는 반대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내려가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2.5% 수준으로 계속해서 낮게 가져가게 되자 일본 경제는 지속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주요한 버블 지표들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1990년 드디어 이제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일본은 장기간에 10년이다 20년이다 말은 많지만 여기서 이제 지표상으로 뒤에서 보게 되면 20년간의 이제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즉 일본 경제는 1990년도서부터 초저 금리와 과도한 엔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버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버블이 붕괴되게 되면서 약 20여년간 경제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경제 침체 현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고이즈미 내각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은 다를 뿐 아베노미스 정책하고 동일한 정책을 고이즈미 내각은 진행을 했었고, 이 당시에 일본 경제가 다소나마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1990년에 니케이 지수는 장기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시절에 2001년도서부터 2006년까지 고이즈미 내각이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때 등장했던 고이즈미 내각 이후에 등장했었던 내각 중에서 아베 신조, 현재 퇴임한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서게 돼요. 2006년도에 들어섰다가 2007년도에 염증성 대장염인가 그걸로 지금하고 병세가 똑같은 이름을 대면서 물러나게 돼요. 이 당시에 아베 신조는 아베노미스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재정이 너무, 국가의 재정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다. 재정을 안정시켜야 돼. 고이즈미 왜 기준금리를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왜 늘렸냐. 반대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높여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가 되지 못하면서 정권을 야당한테 넘겨주게 되죠. 근데 어떻게 그 아베 신조가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바로 아베가 직접 말했어요. 내가 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실패 노트다. 언제 실패했냐? 2006년에서 2007년에 물러났지. 뭐라고 말했냐면, 정책이 아무리 맞는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제대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정책이 아무리 봐도 맞는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게 돼도 그 상황에 더 중요시해야 되는 정책과 우선순위에서 어긋나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난 그것을 경험해봤다. 그것을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 노트를 지금도 보고 있는 중이다.
최장수 총리가 되는 비결이었어요. 즉 2006년, 2007년에 고이즈미 내각이 만들었었던 일본의 10여 년간의 경기 불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아베 신조의 실기로 상실하게 되고, 그것을 2012년도에 다시 총리가 되게 되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아베노미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20년간의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죠. 보게 되면 아베노믹스 정책이 2012년도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이 아베노믹스의 전신이 되게 되는 고이즈미 내각의 경기부양 시기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도 고이즈미 때도 2001년에서 2006년 일본 경제도 보게 되면 이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상황이었고, 아베노믹스는 200%가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심장이 멈추기 전에 전기 충격을 가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고이즈미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늘려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일본의 GDP예요. 고이즈미 때 이와 같이 GDP가 증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됐고,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된 이래는 GDP의 절대 금액이 이와 같이 고이즈미 시절을 넘어서게 되는 성과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 정책이 2001년에서 2006년 기간 진행됐었던 고이즈미식의 경기부양 정책의 성과를 넘어섰다면 지금 일본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를 못했는가? 매우 안타깝게도 아베노믹스 정책은 초기에는 약발이 잘 먹히게 됐는데 이후서부터 좀 약발이 안 먹히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어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 부작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현상인가? 고이즈미 때도 엔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서 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약세 구간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를 약세 구간에 위치를 시키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트럼프는 이것을 보고 환율 조작국이다 라고 중국을 지정한 바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를 약세 구간에 놓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고이즈미 내각 때였었고,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된 이래 이와 같이 미 달러 대비 엔화 환율 가치는 초약세 구간에 진입하게 돼요. 이게 바로 2015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기간 일본의 GDP 절대 금액은 고이즈미 내각 때 수준을 넘어서게 됐지만, 그 이후에 일본 경제가 2015년, 2017년도서부터는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침체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아베노믹스가 됐던 고이즈미의 경기부양 정책이 되게 됐던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을 시키는 것인데, 미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약세를 나타낼 수 있는 초약세 구간까지 진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얘를 공급을 하기에는 무리가 이제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추가적인 엔화 유동성 공급 확대가 2015년도서부터 둔화되게 됐고,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둔화세를 넘어서 침체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러한 일본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는 니케이 지수는 2017년 이래 고점과 저점이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에 갇히게 돼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주목해야지 될 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낸 니케이 지수의 녹색 비행기 궤도예요. 녹색 비행기 궤도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3월서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때부터 계속 참여해주신 분들이라면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감이 잡히지만, 중간에 이제 새로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두뇌 용량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정보가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시각 정보로 나타내게 된 거예요. 즉 니케이 지수가 어떤 원인과 결과로 움직이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함축적으로 시각적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그림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예요. 이 녹색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수명주기예요.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라고 말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똑같은 수명주기 이론이에요. 사회과학에 속하게 되게 되고, 사회과학에 동일한 개념을 갖는 것이 철학에 인간의 생로병사가 동일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미 구축되어져 있는 것을 금융 부분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이미 상승의 생애가 쇠퇴기에 도착하면서 종료되게 됐고,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 생명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사회과학에 속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리가 적용되게 돼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드디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윤회가 완료가 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생애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채널인 태동기를 넘어갔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니케이 지수는 2012년도 이래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중요한 2017년도서부터 아베노미스 정책의 핵심인 공격적인 에너지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게 되면서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새로운 상승의 생애가 만들지 못한 채 아베 신조가 또다시 물러나게 됐다. 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니케이 지수, 아베노믹스가 만든 니케이 지수가 상승의 생애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은,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정책이 반쪽짜리다. 즉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를 못했고, 금융시장에도 가시적인 대세 상승을 만들지를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베 신조가 또다시 물러나게 돼요. 그럼 물러나게 되면 관건은 안타깝게도 니케이 지수가 상승의 생애가 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이제 부임하게 되는 내각이 아베노믹스 페이즈 2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됐지, 아니면 또다시 2006년도 아베가 실패 노트를 작성했던 시기와 같이 재정 안정성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속도를 늦추게 됐지. 그렇게 되면 주요한 경제지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의 생애가 출발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020년 3월 23일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예요. 즉 무엇이냐? 2015년도서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 대비 엔화 유동성이 초약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환율이 초약세를 나타나게 되면서 공격적인 엔화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제한되게 되는 아베노믹스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3월 23일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을 매우 격하게 증가시키게 돼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슬슬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차기 내각이 마음만 먹는다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면 다시 엔화 유동성을 아베노믹스 초기와 같이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리게 되면서 일본의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와 일본 물리적인 공간, 일본에 있는 주요 민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다시 아베노믹스 정책 출발 초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일부 이제 숫자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득실을 따질 수 없는 정치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행적으로 살펴볼 수뿐이 없다. 일본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 차기 들어선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발표를 하는가에 달려져 있다. 투자 관점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아직 상승세에 출발 안 한 미묘한 시점에 아베노믹스 정책에 먼저 아베 신조가 분하게 물러나게 됐다. 미묘, 분하다. 지켜보자. 라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두 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